왜 지금 브라질인가? 2026년 2월 룰라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대륙 면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국토 면적 세계 5위, 인구 2억 1천만 명으로 세계 7위이며 남미 경제 1위 국가입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대두, 소고기, 철광석의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대규모 심해 유전을 비롯해 니켈, 니오뷴, 히토류 등 첨단 산업 핵심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창립 멤버이자 신흥국 연대인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후 협상에서도 주요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이번 2026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브라질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단순 무역을 넘어 핵심 광물 공급망, 우주항공,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질의 지리와 지역별 특성, 역사적 배경과 정치, 경제 구조를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브라질인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남미의 거인, 브라질의 지리적 실체.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약 4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영토 대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851만 킬로미터 제곱으로 세계 5위 규모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하며 해안선 길이는 약 7,400km에 달합니다. 인구는 약 2억 1,600만 명으로 세계 7위입니다.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주로 남동부 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26개 주와 1개 연방구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입니다. 각 주는 독자적인 입법과 행정 권한을 가진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수도는 내륙의 계획도시 브라질리아입니다. 1960년 해안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내륙 균형 발전을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전했습니다. 언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이는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지형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북부의 아마존 열대우림, 중부의 광활한 브라질 고원, 그리고 남부의 온대 초지 지역입니다. 브라질 역사, 식민지에서 민주국가까지. 브라질의 역사는 1500년 포르투갈 항해가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이 상륙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약 3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경제는 브라질 나무 수탈을 시작으로 사탕수수, 금, 커피 재배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대규모 농장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노예가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아프리카 노예가 유입된 지역으로 전체 노예 무역량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1822년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인접한 남미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브라질은 1889년까지 국왕이 다스리는 재정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888년에는 노예제가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서반구 국가 중 가장 늦은 사례였습니다. 1889년 군사 쿠데타로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1985년까지 21년 동안 군부 독재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뤄졌으나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습니다. 1985년 민정이항으로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현재의 기반이 되는 민주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브라질은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토양 위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대통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룰라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며 그가 브라질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누구인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 역사상 첫 노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1945년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상파울로로 이주해 구두 닦기와 거리 행상을 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초등교육만 마친 뒤 14살 때 금속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8살 때 작업 중 사고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잃었으나 이 경험은 그가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5년 금속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고 1970년대 후반 군사정권에 맞선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진보 진영을 결집해 노동자당 PT를 창당했습니다. 세 차례 대선 낙선 끝에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차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저소득층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며 퇴임 당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퇴임 후 부패 수사에 연루되어 580일간 수감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이 담당 판사의 편향성을 인정하며 모든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고 룰라는 정치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 그는 2023년 1월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룰라 정부는 경제 회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아마존 보호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의 정치적 양극화에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룰라와 볼소나루의 대립이 브라질 사회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열된 정치. 브라질 정치는 최근 수년간 극심한 양극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룰라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룰라는 노동자당 PT 소속의 진보 정치인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복지 확대와 빈곤 완화, 환경 보호와 다자주의 외교 복원을 강조합니다. 반면 보우소나루는 보수 우파 성향으로 시장 중심 경제와 규제 완화, 전통적 가치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재임 기간 중 아마존 개발 확대와 치안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인물의 대립은 지지층 구성에서도 확연히 갈립니다. 룰라는 저소득층과 노동계, 북동부 지역의 지지를 받는 반면 보우소나루는 중산층, 복음주의 개신교, 기업농 중심의 보수층을 대변합니다. 2022년 대선은 1.8%포인트라는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극단 지지층은 2023년 1월 수도 브라질리아의 정부 청사를 난입하는 폭력 사태를 일으키며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징역 27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건강 문제로 입원하기도 했으나 법적 구속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2030년까지 공직 출마가 금지되어 올해 2026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룰라 대통령은 현재 2026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당면 과제는 이 깊은 정치적 분열을 완화하고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정치적 안정 여부는 브라질의 경제 정책과 대외 협력 전략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이 보유한 전략적 자산이자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아마존과 환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환경이 곧 외교다. 브라질은 지구 열대우림의 상징인 아마존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 전체 생물종의 10%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기후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기업형 목축업을 위한 초지 조성, 불법 벌목, 그리고 광산 개발은 산림 파괴의 고질적인 원인입니다. 과거 보우소나루 정부가 경제 성장을 우선하며 규제를 완화하자 산림 파괴율은 급증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재 룰라 정부는 2030년 산림 파괴 제로화를 국정 목표로 세웠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환경 규제 복원을 통해 취임 이후 아마존 파괴율을 절반 이하로 급감시켰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브라질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2025년 11월 아마존 입구 도시인 벨랭에서 열린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며 브라질은 기후 외교의 중심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아마존 보호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브라질에게 환경 보호는 단순한 생태계 보존을 넘어 국제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브라질은 아마존을 매개로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이자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 국가로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경제 구조와 대한민국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와 국제질서 재편. 브라질은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의 창립 회원국이자 주도국입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정식 합류하며 브릭스 플러스 체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체제를 지향합니다. 브라질은 이 안에서 개발도상국 연대인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신흥국 간의 금융과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룰라 정부의 외교 기조는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대두와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는 전통적인 안보와 정치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균형 외교를 펼칩니다. 이러한 외교적 위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브라질의 대외 전략은 한국의 경제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브라질 경제 구조의 이해.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원 수출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 및 수출국이며 소고기 수출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 기업인 발레를 보유한 광물 강국입니다. 생산된 철광석의 대부분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에너지 산업은 대서양 연안의 심해 유전, 프리설트 개발이 주도합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를 중심으로 석유 자급자족을 넘어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국가 성장률이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에르를 필두로 첨단 제조업 육성과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위 계수가 보여주듯 극심한 빈부격차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의 혜택을 분배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자원 기반 구조와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 브라질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강국 브라질.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며 전력 생산의 약 9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입니다. 전력 생산의 중심은 수력 발전입니다. 파라과이와 공동 운영하는 이타이프 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시설 중 하나로 브라질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집니다.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에탄올 산업이 발달하여 휘발유와 에탄올을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하는 플렉스 퓨얼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조량이 풍부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인 그린 수소 생산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은 주요 산유국이기도 합니다. 대서양 연안의 심해 유전 프리설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국가의 주요 외화 수입원입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은 수력 발전량 감소를 야기하며 에너지 안보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린 수소 협력 및 전기차 인프라 진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도시로 잇는 브라질, 경제의 심장과 문화의 얼굴. 남미의 거인 브라질을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두 도시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상파울루와 브라질 문화의 얼굴인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이 두 도시는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는 양대 축입니다. 먼저 상파울루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브라질 전체 GDP의 약 10%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도시입니다. 파울리스타 대로를 중심으로 금융, IT, 그리고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라에르 같은 첨단 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상파울루의 성장은 19세기 커피 산업과 함께 시작된 이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일본인 거주지인 리베르다지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세운 미식지구 비시가는 이 도시가 얼마나 국제적인지를 증명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속도, 이곳은 명실상부한 일하는 브라질의 상징입니다. 반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리우데자네이루는 전혀 다른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1960년 수도를 이전하기 전까지 약 200년간 브라질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1808년 포르투갈 왕실이 나폴레옹을 피해 통째로 이주해온 아메리카의 유일한 유럽 왕실 수도였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과 구세주 그리스도상, 그리고 삼바와 카니발까지 전 세계가 기억하는 브라질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는 파벨라라 불리는 빈민가가 공존하며 브라질의 사회적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리우는 브라질의 정체성과 감성이 응축된 곳입니다. 상파울루가 브라질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면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움직임의 이유가 되는 삶의 즐거움을 말해줍니다. 산업과 금융, 그리고 문화와 관광, 이 서로 다른 두 얼굴을 이해할 때 비로소 브라질이라는 복합적인 사회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의 힘, 인종의 용광로가 만든 창조성. 브라질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혼합입니다. 브라질은 단일 민족이 아닌 유럽계 이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가 수세기에 걸쳐 융합된 거대한 다인종 사회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16세기 식민 지배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과 광산 노동을 위해 유입된 약 4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는 미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이는 브라질 인구 구조의 거대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초 일본의 카사토마루호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오늘날의 다양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파울루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인 공동체는 이 나라의 개방적인 이민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은 브라질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힘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듬과 유럽의 퍼레이드 문화가 결합한 리우 카니발,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남은 재료로 끓여냈던 페이조아다는 이제 브라질을 대표하는 국가적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성은 숙제도 남겼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소득 격차와 교육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2012년 대학 입학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인종 구조는 때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브라질 특유의 창조성과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서로 다른 뿌리가 만나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힘, 그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브라질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세계 최대의 일본계 공동체, 브라질의 니케이. 브라질은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일본계 공동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역사는 1908년 6월 18일 781명의 이민자를 태운 카사토마루호가 산투스 항에 입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은 노예제 폐지 이후 커피 농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의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규모 이주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브라질 내 일본계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상파울루의 리베르다지 거리에는 일본어 간판과 붉은색 토리이가 늘어서 있어 이곳이 남미인지 아시아인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초기에 커피 농장의 거친 노동을 견뎌낸 이민자들은 이후 농업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브라질 식탁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농업을 넘어 정치, 경제, 의료 등 사회 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 전 781명의 작은 출발은 오늘날 브라질 다문화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자, 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불모지에서 일군 기적, 브라질 한인 사회. 1963년 2월 12일 네덜란드 선적 치찰렌카호가 브라질 산투스 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5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이들은 17가국, 총 103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남미 개척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농업 이민으로 입국했지만 척박한 농장 환경을 뒤로하고 생존을 위해 상파울루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하나의 의지에 가가호호 방문하며 옷을 팔던 이들의 성실함은 훗날 브라질 의류 산업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한인들은 원단 생산부터 디자인, 유통까지 장악했고 전성기에는 브라질 여성복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패션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성장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상파울루의 봉헤치루입니다. 이곳은 산재 브라질 의류 유통의 핵심이자 2010년 상파울루시 의회가 공식 지정한 한인타운입니다. 초기 103명으로 시작했던 한인 인구는 현재 약 5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경제 수도 상파울루에 거주하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계 2세와 3세들은 부모 세대의 의류업을 넘어 의료, 법조계, 정계 등 브라질 사회 전반의 엘리트층으로 진출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불모지에서 보따리 하나로 시작된 도전은 이제 브라질이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공 모델이자 양국을 잇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축구, 브라질의 영혼이 담긴 소프트 파워. 브라질의 국가 이미지를 정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단연 축구입니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통산 5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세계 축구사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들을 상징하는 노란 유니폼, 카나리냐는 단순한 스포츠 복장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브라질의 유니폼이 흰색이었다는 점입니다. 1950년 마라카낭 월드컵 결승에서의 뼈아픈 패배 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기의 색을 담아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 지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축구의 왕 펠레가 있습니다. 1958년 17세의 소년 펠레가 월드컵을 제패한 순간은 브라질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선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그의 성공은 개발도상국이던 브라질 국민에게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브라질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자산입니다. 삼바의 리듬을 닮은 유연한 개인기와 창의적인 플레이는 브라질을 열정적이고 예술적인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둥근 공 하나로 국경을 넘어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 브라질의 진짜 외교적 자산은 바로 경기장 위에서 펼쳐지는 이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략적 파트너, 한 브라질 협력.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인연은 1959년 시작되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 바로 브라질입니다. 수교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양국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매우 직관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전자제품 같은 첨단 제조 기술을 수출하고, 브라질은 전 세계 식탁을 책임지는 대두와 옥수수, 그리고 산업의 쌀인 철광석과 원유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이는 산업 구조의 차이가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협력의 무대는 미래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력과 바이오 에탄올 등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브라질과 탄소 중립 기술을 가진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풍부한 리튬과 니켈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과 인프라 분야의 도약도 눈부십니다. 한국의 고도화된 훈련기와 군수 장비는 남미 군사강국 브라질과의 기술 협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여기에 철도와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며 양국의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1959년의 작은 출발은 이제 지구 반대편을 잇는 거대한 전력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남미와 기술의 허브인 동북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축, 한 브라질 관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시대에 더욱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 브라질 AI와 자원이 여는 새로운 20년의 동행. 2026년 2월 서울에서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년공과 금속 노동자라는 공통의 삶을 지닌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며 향후 20년의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남미의 자원대국과 동북아의 기술 강국이 만나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협력의 첫 번째 축은 단단한 공급망입니다. 브라질이 보유한 리튬, 니켈,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은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풍부한 바이오 에탄올과 수력 자원이 한국의 수소 기술과 결합하여 그린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과 기술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 브라질 AI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선도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브라질의 거대 제조 공정과 농업 생산에 이식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거대 제조 공정과 농업 생산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노하우를 공유해 브라질 국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협력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AI 동맹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은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우주 항공과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의제를 함께 이끄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브라질과 첨단 제조 선진국 한국, 이 두 나라가 그리는 미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상생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